박사님,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통증성 질환인데요. 네.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네. 잘 낫지 않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많은데 네. 턱관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또 담음을 제거해서 섬유근육통을 치료하는 것도 이제 새로 한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근육통이라고 하면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섬유 근육통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섬유 근육통 어떤 병인가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건 관절, 싸고 있는 활막, 관절, 네. 그리고 연골, 그러니까 관절 뼈 쪽에 가까운 부분의 증상들이라고 한다면 네. 섬유근육통이라는 것은 섬유질 조직, 그러니까 인대, 네. 좀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그렇죠. 뼈는 단단하잖아요. 섬유 조직, 섬유질 조직으로 된 근육 부위 통증이다. 그래서 근육, 관절 부위의 인대, 힘줄, 그러니까 이런 연부 조직, 섬유질 조직에 어떤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남성분보다는 여성분한테 더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섬유 근육통이라는 것도 여성분한테 주로 나타나나요? 예, 그 류마티스 관절염도 여성분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네. 말씀드렸죠. 섬유 근육통 역시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최근에는 남자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증후군으로 CRPS라고 하는 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어떤 배우분이 네.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책을 내셨다고. 이 CRPS로 투병 중에 이제 소설책을 쓰신 어떤 배우분 기사를 제가 어제 봤는데 네. 제가 그 기사를 왜 주의 깊게 봤냐면은 몇 년 전에 그분이 그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투병하느라고 배우 생활을 중단한 것을 네, 제가 네. 봤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섬유근육통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근육통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진행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네. 어제 마침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전체 인구 중에서 약 2%가 섬유근육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 2%의 모든 국민들이 본인이 섬유근육통인지 아는 건 아니에요. 네, 모를 것 예, 같은데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왜 진단이 잘 안 되냐면은 엑스레이로 안 나와요. 예, 그리고 피 검사에서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네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피 검사하면 딱 나와요. 네. 누가 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섬유 근육통이라는 것은 검사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종의 앞통증 개수 가지고 진단하는 증후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통점 개수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앞통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앞통증이라는 것은 누를 앞, 네. 지압할 때 그 압이에요. 네. 압력을 주어서 눌렀을 때 우리가 어깨 축지 같은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눌러봤을 때 아프죠? 예, 시원하거나 그냥 부드러운 정도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파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파서 자질하시는 분들 네. 앞통점이라고 해요. 이게 그렇군요. 목, 어깨, 뒷덜미, 날개 죽지뼈, 허리, 골반, 무릎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양쪽에 9개씩 해서 18개 네. 앞통점 체크하는 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11개 이상에서 앞통이 나오면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진단이 이게 애매해요. 그러면 예. 그 숫자가 넘지 않으면 좀 섬유 근육통까지는 간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기준이 11개잖아요. 네. 18군데 중에서 11군데가 아프고 10군데가 아프고 11군데는 아프지 않다. 네. 한 개 차이다. 네네.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지만 네. 한 개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픈 게 뭐 약간 큰 차이가 없다는 불안한데요? 아픈 네. 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진단이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 기준은 근데 18개 중에 11개 앞통점 이상일 때 네. 진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예. 섬유 근육통이라는 게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섬유 근육통으로 진단을 받지 않고 다른 병명이나 다른 증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우분 인터뷰 보니까 네. 처음에 허리만 아팠다 그랬어요. 허리만. 그러니까 허리만 아파가지고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군입대해서 더 아파지면서 이게 제대하신 걸로 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디스크인 줄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8개 중에 11개 앞통점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만 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깨만 아픈 분도 있어요. 오십견처럼.
그리고 두통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두통, 편두통만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턱관절로 치료된 질환들 쭉 말씀드리면서 두통도 말씀드린 적 있고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런 게 딱 섬유근육통이 초기에 있을 때 한 부위만 아픈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통이나 편두통, 귀에서 소리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도 섬유근육통으로 발전되는 분들이 많고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있다가 섬유근육통 생긴 분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우분이 이런 경우였고 근막 동통 증후군 또는 갑상선이 있다가 섬유근육통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통이 심한 분들, 그다음에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있는 분들, 주로 몸이 찬 여성분들인데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다가 섬유근육통이 나타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보면은 자궁에 문제가 무조건 거의 다 있다. 예, 생리통이 심하거나 자궁에 근종이 있거나 난소에 물혹이 있거나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월경 불순이 있거나 그리고 더 진행된 분들은 정신과에서 우울증약이나 신경과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섬유근육통인지 모르고 너무 아프고 자꾸 우울하니까 신경과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앞통점을 체크해 보잖아요. 네. 18개 중에서 18개가 다 아파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약물 드신 분들 체크해 보면 18개가 아니고 정말 수십 군데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 드신 분들 몸을 만져보면은 굉장히 아프다. 그러니까 신경과 약물 드신 분들은 몸이 만성 통증을 동반하고 있다. 계속 아프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어지럼증이나 갱년기 증후군도 섬유근육통으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리해 보면 섬유근육통이 나타나기 전에 이게 먼저 나타났다가 네. 이런 증상들이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게 있는 상태에서 섬유근육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같이 있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섬유근육통의 증상이 돼요, 결국. 그러네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 중에서 병행되는 증상들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이렇게 동반이 되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이라고 딱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섬유근육통의 구체적인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두통, 편두통, 이명,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근막 동통 증후군, 갑상선, 자궁질환, 또 담석증도 많이 있습니다. 담석증도 많이 있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만성 피로, 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뭐 갱년기 증후군, 그리고 위장장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목이에요. 목이요? 목과 어깨. 왜냐면은 목과 어깨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의 1, 2번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추 7개 마디가 다 문제가 생기고 네. 경추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축이기 때문에 목뼈가 우리 몸의 축이거든요. 목뼈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전신의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전신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보면은 10명 중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 8명 이상은 목과 어깨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목, 어깨를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다면 이 목, 어깨 아픈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스크로 진단받는 분들이 있고 일자목이나 거북목 진단받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진행되면은 목과 어깨가 이제 굳어요. 네, 뻣뻣하게. 굳죠. 그리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지고 더 심해지면 죄어들어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죄어온다. 어깨 근육도 죄어온다. 어깨 안 움직이고요. 오십견 같이 돌아가지도 않고 회전근개 파열처럼 통증이 오고 어깨가 그러니까 굳어 있고 목도 굳어 있는데 돌처럼 굳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목 어깨가 항상 무겁고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섬유근육통에서 핵심은 목 어깨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치료의 관건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목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 질환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섬유근육통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훨씬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섬유근육통으로 진행되시는 분들 네. 보면은 결국은 목 디스크에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에서 진행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 어깨는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섬유근육통뿐만 아니고 네.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목 어깨는 일단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섬유근육통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 강직되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손가락이 아침에 네. 조조 강직,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뻣뻣해지는 거군요. 아침에 뻣뻣하고
몇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건데요.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도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요. 근데 이제 차이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의 조직이나 형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섬유 근육통은 그렇군요. 그냥 뻣뻣하기만 하고요. 네. 아프기만 해요. 그러니까 관절 아픈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똑같이 나타나는데 네. 아픈 부위도 똑같고 양상도 비슷할 수 있는데 관절이 변형되거나 틀어지진 않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네요. 그거는 다행인 거죠. 예. 그렇군요. 원장님, 이 섬유 근육통에서 여러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본인 몸이 가장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통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 우울감이나 심하면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보니까요. 이게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네. 정말로 많이 아픈 분들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울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극심한 피로감인데 아주 만성 피로 중에서도 극도의 피로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몸은 아프고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네. 근데 또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는데 수면제를 먹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수면제가 안 들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2단계에서 이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수면제가 안 듣는다. 그리고 신경과약이 듣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상황이 많은데 수면장애, 피로감,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네. 손끝을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져요. 이렇게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파하고 신경질이 나고 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같이 깜빡깜빡 심하게 어떤 인지장애가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떠오르지 않고 네. 여기다가 염증이 잘 생겨요. 방광염, 배뇨장애 이런 게 잘 생기고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심한 동반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들을수록 참 걱정이 되는 질환이네요. 원장님, 이 섬유 근육통의 치료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리리카라고 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네. 그 약물을 일단 리리카요? 리리카라고 하는 약물을 이제 제일 많이 복용을 하는 편이고요, 환자분들이. 네. 근데 이걸로 잘 안 듣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를 먹게 되고 거기서 우울증 약이나 신경정신과 약, 중추신경 억제제를 드시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신경과 약을 복용하면서 뇌신경, 중추신경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거 쭉 가라앉죠. 네. 여기서도 듣지 않으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트라마돌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마약성 진통제들이 있는데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로 맞거나 복용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안 되면 수시로 응급실을 드나들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가장 궁금한 거예요. 초반에 이제 서두에 얘기를 해주실 때 원장님께서 이게 턱관절 치료로 네. 오늘 호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턱관절 치료는 뇌를 치료해 줄 수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턱관절 치료는 뇌를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일단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네. 이 섬유 근육통과 뇌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검사상 지금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그 중추신경계 검사를 해보면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대사가 감소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인데 네. 이것도 잘 나오지 않고 뇌 척수액에서는 통증 유발 물질이 증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뇌에서. 네. 자율신경계 기능 조절 역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불안 증세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뇌와 호르몬,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에 관계된다. 그렇다면 뇌가 연결이 돼 있다면 뇌, 신경계까지 그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호르몬까지 밀접한 연관이 다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뇌 상태 그리고 호르몬 상태에 네. 연관이 있는 거고 MRI라는 것으로 그 뇌 상태를 찍는 MRI가 네네. 있는데요. 정밀 MRI가 있는데 이걸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뇌를 촬영해 봤더니 네. 정상인들하고 뇌의 기능과 활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환자분들의 뇌 상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결국 뇌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있네요. MRI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뇌 상태가 섬유근육통 증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만성적으로 계속 통증을 느끼다 보면 뇌에서요 신경 섬유들이
변성이 돼요. 아, 그렇군요.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계속 만성적으로 느끼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프지 않을 때도 그 신경섬유들은 아픈 것처럼. 아픈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네. 뇌에서 통증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신경섬유가 변성돼서. 그래서 약이 듣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군요. 그렇죠. 네. 통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통증에 이게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점점 젖어든 거예요. 결국 몸이. 통증을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대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프지 않겠지만. 아프지 않는 네. 상황에서도. 그래서 24시간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제 턱관절이 뇌잖아요. 뇌. 뇌를 치료하기 때문에 구세주로 나타나서 그렇군요.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구조를 잡아주고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뇌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이 FGST 요법 턱관절 균형학 치료이기 때문에 네. 약이 듣지 않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이 뇌를 치료해주는 FGST 요법으로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뇌신경, 신경섬유의 변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쪽이 막히고 어떤 이물질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담음을 신경섬유 변성에 나타난 담음을 제거하는 한약을 써서 뇌의 혈류순환, 뇌신경을 잘 순환되도록 기능을 회복시키면은 턱관절 치료와 담음을 제거하는 약물이 결합돼서 아무리 극심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라도 뇌신경을 턱관절을 조절하고 담음을 뇌신경에서 제거해주는 한약으로 치료해주면은 조금씩 허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두 분의 섬유근육통 환자분의 치료 사례, 최근에 치료하신 두 분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원장님. 이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미니 강의 해주셨는데요. 섬유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요, 참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또 오늘